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유명하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화장품 회사 실험실에서 찍힌 토끼들입니다. 작은 통에 하나씩 결박돼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화장품 회사에서 토끼가 왜 필요할까요? 이 토끼들은 마스카라를 개발하는 실험실에서 제품의 성능과 부작용 테스트를 목적으로 준비된 실험용 동물입니다. 동물 실험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과학적인 목적이거나 제약과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 테스트를 위해 전체적으로 인간의 생활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동물에게 먼저 실시하는 실험을 말하는데요. 동물 실험이라는 게 분명 인간이 먼저 겪어야 할 위험을 낮추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물들이 스스로 지원하고 참가하는 실험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동물의 생명을 강제로 연구에 쓰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찬반 의견이 좀 대립되는 주제이기도 해요.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20세기 의학의 발전이 동물 실험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컴퓨터나 기계라도 분자, 세포, 조직, 기관, 생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어서 동물 실험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요. 반대 의견을 보자면 그래도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죠. 이 동물들은 대부분 실험이 끝난 후 강제로 안락사 당하거나 실험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도 생명 윤리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뤄지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실험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제인데요. 대체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80년 미국 뉴욕에서 20살이 된 로버트 사프란이 대학에 입학합니다. 로버트는 낯선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활기찬 성격이라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대학 생활은 즐거웠다고 합니다. 많은 새 친구를 사귀었고 평소 배우고 싶던 경영학도 공부하며 원하던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한 가지만 빼고요. 최근 들어 로버트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를 지나다닐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서 자기를 에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도 너무 심하게 친다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친근하게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거죠. 매번 자신을 에디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내 이름은 로버트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면서 설명을 해야 됐어요. 처음에는 에디라는 사람이 자신과 아주 닮아서 생긴 일인 것 같다며 넘어갔지만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이런 일이 자주 생겼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은 로버트와 같은 기숙사를 쓴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마이클 도미츠라고 하는데 로버트가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대체 에디가 누군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은 자기가 전에 다니던 대학에서 설리반 카운티 컬리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디 갈란드라는 동창생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로버트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버트가 다니던 대학에는 설리반 카운티 컬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디 갈란드를 알던 사람들이라면은 이 학교에 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로버트와 헷갈려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줬습니다. 에디 갈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로버트는 그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신과 닮았다는 에디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만나봐야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준 마이클도 두 사람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마이클의 주선으로 로버트 사프란과 에디 글란드가 만납니다. 이 사진이 남아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닮은 수준이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거의 똑같았습니다. 얼굴만 같은 건 아니에요. 로버트 사프란과 에디 갈란드는
1961년 7월 12일에 태어났고요. IQ도 148로 똑같습니다. 둘 다 레슬링 동호회 선수였고 좋아하는 영화와 책까지 일치했어요. 거기에 어릴 때 입양됐었다는 사실까지 같았습니다. 수많은 공통점에 입양 사실까지 같다는 점에서 에디와 로버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자신들이 사실은 어릴 때 헤어진 쌍둥이 형제라는 거죠. 이들은 바로 병원을 찾아가 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쌍둥이가 맞았습니다. 어릴 때 서로 다른 집에 입양됐다가 성인이 돼서 만나게 된 거죠. 에디와 로버트의 사연은 뉴욕에 큰 뉴스가 됐습니다.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가 이 이야기를 소개했고 축하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신문에 난 두 사람의 사진과 기사를 보고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켈맨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어느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20살 남성이었어요. 나이가 같죠. 거기에 로버트와 에디처럼 굵고 짙은 곱슬머리를 가졌고요. 얼굴도 닮았습니다. 데이비드도 어릴 때 입양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만나봤죠. 그때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이 사진이 왼쪽부터 로버트 사프란과 에디 갈란드, 마지막으로 신문 기사를 보고 연락한 데이비드 켈맨의 사진이에요. 외모나 표정, 체격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새 쌍둥이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을 입양 보낸 루이스 와이즈라는 입양기관의 기록을 찾아봤더니 세 사람은 모두 1961년 7월 12일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27분 간격으로 태어났으며 이날 태어난 네 쌍둥이 중 살아남은 셋이라고 합니다. 한 명은 태어나면서 사망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각자 다른 집에 입양됐다는 기록도 확인됐어요. 새 쌍둥이는 자신들이 다시 만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친형제가 둘이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우연한 기회로 가족을 찾게 되면서 각별한 사이가 된 거죠. 이들은 한동안 셋이 모이면은 자신들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지냈어요. 세 사람의 공통점은 외형과 성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담배를 피웠고요.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했고 항상 연상의 여자친구만 만나왔다는 거예요. 로버트와 에디,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매일마다 뉴욕의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이들은 함께 TV에도 나왔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했고 영화 수잔을 찾아서에도 동반 출연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중에 같이 살아요. 그리고 세 명 모두 같은 대학교로 옮겨서 국제 마케팅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새 쌍둥이라는 뜻의 트리플레츠라는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했죠. 이들은 앞으로 두 형제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형제들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미스터리 사건과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소개할 이야기는 여기부터인데요. 사실 이 형제들에게는 자신들도 모르고 있던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입양한 양 부모들은요, 로버트와 에디, 데이비드가 새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만났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큰 화가 난 겁니다. 입양기관에서 다른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양부모들은 아이를 입양 보낸 루이스 와이즈 센터가 일부러 쌍둥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입양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의했죠. 그러면서 이 쌍둥이들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이들은 어떤 실험에 강제로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입양과 이후 성장 과정까지의 모든 부분이 다 실험 내용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실험이었느냐? 쌍둥이들을 각각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한 뒤에 이들의 성장을 비교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유전과 환경 중 어떤 부분이 인간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버나드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실험이었어요. 버나드 프로젝트는 입양 전문 기관인 루이스 와이즈와 결탁해서 일란성 쌍둥이들을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입양 보낸 뒤 매년마다 이들을 찾아가 관찰하는 식으로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이나 입양한 부모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해왔다는 거죠.
당연히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우연히 아이들이 만나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실을 듣게 된 겁니다. 버나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아이들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입양기관에 쌍둥이가 들어오면요, 한 집의 아이들을 같이 보냅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만약 따로 입양을 보내더라도 쌍둥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양 부모에게 알려야 돼요. 혈연 정보를 공개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버나드 프로젝트의 초기 책임자인 비올라 버나드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만약 한 집에 보내질 경우 서로 어떤 목적에 의한 경쟁이 생길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다른 집에서 자란다면 쌍둥이가 아니라 개인이 가진 능력과 정체성이 잘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쌍둥이들을 따로 입양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문제의 실험을 계획한 뉴욕의 정신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비올라 버나드입니다. 윤리적이지 못한 실험이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버나드 프로젝트는 1960년대 비올라 버나드 박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실험이었습니다. 법에 걸리는 실험이 아니에요. 완전히 합법이었습니다. 유전자와 배경 환경 중 무엇이 인간의 삶에 더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한마디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실험해보는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이 실험 대상의 표본이 될 많은 쌍둥이 아이들이 루이스 와이즈라는 입양기관을 통해 수집됐던 거고요. 하지만 버나드 박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험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대신 당대 최고라고 불리던 정신의학 박사 피터 노이바우어가 예일대의 지원을 받아 실험을 이어갔어요. 피터 박사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환경이 인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쌍둥이들을 완전히 다른 배경의 가정으로 입양 보냅니다. 방금 전까지 소개한 새 쌍둥이도 여기 포함되어 있던 실험체들이었던 거죠. 로버트 사프란의 양아버지는 의사였고 양어머니는 변호사였습니다.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의 부촌에서 자랐어요. 환경이 좋았죠. 에디 갈랜드는 롱아일랜드의 중산층으로 입양됩니다. 양아버지는 교사였어요.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켈머는 뉴욕 퀸즈에서 가난한 노동자 부부에게 입양됩니다. 각각 환경이 달라요. 생활 환경이 다르죠. 이후에 버나드 프로젝트는 입양가정아동봉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체를 숨기고 연구자들이 이 새 아이들의 집에 찾아갑니다.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식으로 실험이 계속 진행됐던 거예요. 연구자들이 매달마다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서 지능과 행동 습관, 신체 발육 상태 등을 관찰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모두 촬영하고 기록을 했어요. 정확한 기록과 판단을 위해서 아이들이나 양 부모들과 오랜 시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모조리 수집하려고 했던 거죠. 다양한 관찰 결과도 얻기 위해서 일부러 필요 이상의 장난감을 가져다 줍니다. 억지로 갖고 놀게 하거나 싫어하는 음식도 한번 먹여보고 각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좀 무리한 일까지 실험을 해왔다는 거죠. 이런 실험이 12년이나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자 중 아무도 160km 반경에 사는 다른 쌍둥이 형제의 존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새 쌍둥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겠죠. 누군가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사실에 화도 났습니다. 이때부터 새 쌍둥이에게는 또 다른 사건도 일어나요. 버나드 프로젝트가 공개되고 14년이 지난 1995년 3월 27일 새 쌍둥이 중 에디 갈란드가 자기의 집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34살이었고 결혼도 했어요. 아내랑 딸도 다 있었는데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에디의 시신을 발견한 다른 형제들도 큰 충격을 받았죠. 버나드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피터 노이바우어 박사에게 이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에디가 그동안 실험 대상으로 살았던 것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누군가에게 관찰되었고 기록됐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유독 힘들어했었다고 합니다. 외출하지 않을 때도 그때부터 계속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강박증 때문에 심한 불안감을 드러냈고 우울증도 왔었어요.
결국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어렵게 찾은 형제를 잃은 두 쌍둥이는 피터 박사에게 정식 사과 요청을 했어요. 하지만 피터는 버나드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정식 승인해준 실험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터 박사는 그리고 2008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때까지 이 형제들이나 아니면 같이 실험에 쓰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버나드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험 자체가 아주 비인간적이죠. 누군가를 속이고 피해자로 만들면서 그것도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만든 실험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정부가 허락한 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실험에 대한 사과나 보상을 받으려면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이 되니까 이게 열리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재판이 열려도 개인 신분으로 국가를 이겨야 되는 싸움인 겁니다. 이기기 힘들겠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소송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 실험이지만 진행은 됐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프로젝트의 결론은 뭐냐는 거죠. 유전자와 환경 중 어떤 게 더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냐는 겁니다. 이건 버나드 프로젝트의 또 다른 실험 대상이었던 쌍둥이의 이야기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2003년 미국 뉴욕에 살고 있던 35살의 앨리스 쉐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사망과 동시에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기 위해 입양시킨 루이스 와이즈 센터에 찾아가 자신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됐죠. 자신의 어머니 이름은 라다 위트라고 하는데 아이를 출산한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기록을 찾아요. 자기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은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동생이라는 폴라 번스타인을 만나기로 했어요. 앨리스 쉐인과 폴라 번스타인은 거의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통점이 많았는데요. 어릴 적 사진이고요. 이거는 청소년기 때입니다. 둘 다 고등학교 때 신문 편집위원을 했고 대학에서는 영화를 전공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랑스에 여행 간 사실까지 일치했어요. 현재 직업도 둘 다 글 쓰는 작가입니다. 비슷하게 자라왔죠. 그런데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달라요. 언니인 앨리스 쉐이는 왼쪽 사람이요. 롱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던 가난한 부부에게 입양됐고 오른쪽의 동생인 폴라는 뉴욕의 부잣집에 입양됩니다. 버나드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환경을 가진 가정으로 입양된 거죠.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의 사진이에요.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부모를 만났지만 이들은 한 사람처럼 비슷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이들도 버나드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터 노이바우어 박사를 찾아갔어요. 그러자 피터 박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과나 실험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유전적 성질이 자라온 환경보다 사람의 인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구나 라면서 좋아했고 보상이나 사과 일체 없었다는 겁니다. 앨리스와 폴라 자매 그리고 새 쌍둥이의 사례처럼 모든 쌍둥이들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유전적 성질이 같다는 이유로 무조건 똑같이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유전적 기질보다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등에서 분명 각각의 차이가 존재하며 감정이나 성격적인 부분도 유전자보다는 자라온 가정 환경에 주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이것도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버나드 프로젝트는 실험을 통해 환경과 유전적 기질 중 유전적인 부분이 더 인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이 실험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표본을 수집했냐는 겁니다. 그렇게는 신뢰가 되지 않거든요. 자라온 환경도 무시할 수 없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우연히 새 쌍둥이의 만남으로 비밀이 공개되면서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어요.
1998년에 개봉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죠.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고요. 유명합니다. 내용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30년 동안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매 순간을 전국으로 생방송 당하고 있던 겁니다. 사람들은 TV로 매일 트루먼의 모든 생활을 지켜봤어요. 트루먼의 인생이 철저히 누군가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거죠. 이 영화가 버나드 프로젝트를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버나드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인 쌍둥이들은 앞에서 소개한 새 쌍둥이를 포함한 5쌍으로 총 13명이라고 합니다. 확인된 것만요. 당연히 1973년에 학회에서 비윤리적인 실험이라는 맹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압박을 받으니까 미국 정부와 실험을 지원해준 예일 대학교가 실험 지원을 끊었고요. 버나드 프로젝트 실험은 강제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유전이 끼치는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의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실험이 중단됐다고 해서 비윤리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죠. 1960년대 당시 실험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들 중에는 자신이 쌍둥이라는 사실이나 실험 대상으로 관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지금. 피터 노이바우어 박사는 당시 실험에 강제로 참여하게 된 아이들의 정확한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 세 쌍둥이 중 남은 둘은 버나드 프로젝트에 대한 피해와 자신들은 실험 참가자가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버나드 프로젝트에 관한 서류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이 자세한 정보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모두 1급 기밀로 붙여졌고요. 예일대가 지금 보관 중이에요. 2065년까지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이 프로젝트의 정확한 피해자나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막상 2065년에 공개가 되면요. 그래도 별일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실험에 쓰였던 피해자가 사망했겠죠.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사건이 끝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는 사람의 일생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미스터리한 실험이죠. 버나드 프로젝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